자, 지난 시간에서 권리부터 진행을 합니다. 기초 개념부터 앞서서 설명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항상 뭐요? 갑을, 병을 계속 적으면 이 부분이 익숙치 않다고 쭉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계속 갑을, 병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힘들다면 뭐요? 내 주위에 나와 다른 사람의 어떤 이름을 가지고 어떤 사건에서 생각하시고 익숙할 때까지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갑을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다. 그럼 한편은 뭐요? 매도인이 될 거고 한편은 뭐요? 반대 당사자인 매수인이 되겠죠. 그럼 갑을병이 익숙치 않으면 갑을 뭐요? 나로 다른 사람 뭐요? 뭐 친구로 해서 뭐죠? 친구와 나 간에 매매가 있었다고 하죠. 그럼 나는 매도인이고 친구는 매수인이 되더라. 계약은 매매라는 계약이 하나가 있었죠. 그러면 이때 매도인은 어떤 권리, 대금을 받을 채권, 반대로 뭐야? 소유권을 넘길 채무. 매수인은 반대로 대금을 지급할 채무. 그 다음에 뭐야? 소유권을 이전받을 채권. 계약은 하나인데 서로서로 뭐야? 이렇게 상호간에 교차되는, 대립하는 채권 채무가 하나의 계약에서 뭐야? 상대방, 쌍방 모두에게 생겼다고 하죠. 이와 같은 계약은 뭐야? 쌍무 계약이라 한다. 어려운 게 아니죠, 그죠? 하나의 계약으로부터 뭐야? 쌍방 상호간에 뭐야? 대립되는, 교차하는 채권 채무가 동시에 생겼다. 이걸 쌍무 계약. 그럼 반대로 계약이 하나인데 쌍방 모두에게가 아니라 뭐야? 일방에게만 상대방에 대한 채무가 발생했다. 이런 뭐야? 쌍무하고 반대가 편무.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편무계약. 한쪽만 상대방에 대한 채무가 발생을 했다고 하죠. 이를 편무계약.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그 단어들을 쉽게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갑은 얼로부터 대금을 받을 권리. 이자는 뭐야? 대금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가 생겼죠. 뭐 권리는 종류가 다양하다 그죠? 이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뭐요? 누릴 수 있도록 법에서 인정하는 권리자에게 주어지는 힘을 권리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뭐요? 권리는 법에 의해서 보호가 된다 그죠? 그래서 권리자의 권리가 제대로 의무자에 의해서 이행이 되지 아니했을 때는 법에서 보호가 되기 때문에 권리자는 법의 힘을 빌려서 강제 실현할 수가 있겠죠. 이를 권리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권리는 소유권도 있고 뭐요? 전세권도 있고 임차권도 있고 생명권도 있고 정조권도 있고 무수한 권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한마디로 정의했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우겠지만 중요한 게 힘, 다른 말로 효력이에요. 효력.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서 권리자에게 주어지는 힘을 권리라 했을 때 그 힘의 차이에 따라서 권리는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는 모든 권리는 이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이 네 가지로 힘의 차이에 따라서 권리를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 그 중에서 권리 파트에서 출제가 된다면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뭐요? 내가 제대로 확신을 못 가지더라고요. 그럼 5개 지문 중 여기에 해당하는 지문을 찾으면 돼요. 그럼 90%는 답입니다. 그래서 모르고 찍더라도 뭐요? 여기에 해당하는 지문을 찍으면 90%는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여기서 출제가 될 겁니다. 자세한 어떤 내용들은 이론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권리를 구분짓기해서 권리하고 비슷한 어떤 상대의 개념을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면 권리가 도대체 어떤 거냐가 조금 더 부각이 되겠죠. 그렇죠?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권한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권한이라 하느냐.
자, 앞에서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리도록 법에서 주어진 힘을 권리다 했습니다. 매도인은 어떤 권리가 있어요? 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죠. 그러면 대금을 받으면 그 이익이 누구에게 발생합니까? 권리자에게 발생하죠. 이를 권리라 합니다. 권리. 자, 그런데 매매 계약은 갑을 간의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토지 소유자, 매도인은 누구냐? A가 매도인입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뭐요? 매수인을 만나서 계약을 체결치 않고 이자에게 대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이자에게 맡깁니다. 이자는 뭐요? 대리인. 그래서 A의 대리인이 뭐요? A를 대리하여 대신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계약이 체결되면 그로 인한 매매의 법률 효과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행위자에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자에게 그 효과가 발생한다 그죠? 그때 대리인이 가지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뭐요? 자격을 권한이라 한다는 겁니다. 즉 행위자가 타인을 위하여 그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할 수 있는 그 자가 가지는 지위 내지 자격을 권한. 그 대표적인 게 대리인의 대리권한. 정확하게 뭐예요? 대리권한. 한자가 생략된 거예요. 대리권리가 아니에요. 대리권한. 그 다음에 이사의 대표권한. 그래서 한자는 생략해서 대리권, 대표권 할 뿐이에요. 근데 권리가 아니라 권한에 해당한다. 그런 정도로만 느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권능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다만 권능을 설명하면서 인접 개념들을 설명을 할 겁니다. 인접 개념들을. 자, 권능 볼게요. 앞으로 이렇게 그리면 건물로 약속을 합니다. 건물이요. 건물.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내가 건물 소유자니까 뭐요? 갑은 내 멋대로 건물을 뭐요? 누구의 간섭도 없이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을에게 전세 등으로 빌려줘서 뭐요? 수익 활동을 할 수 있고, 을에게 뭐요? 매도 등을 통해서 처분할 수도 있다. 그죠? 그러면 소유자라면 그 객체에 속하는 이 같은 모든 것들을 소유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모든 객체에 속하는 이 같은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권리자의 권리를 소유권이라 합니다. 소유권. 그 소유권은 뭐예요? 뒤에 어떤 자가 생략된 거예요? 권리, 리자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란 권리는 뭐예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었다. 이 같은 계계의 힘을 권능이라 한다는 거예요.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계계의 힘을 권능. 자, 그럼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권능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때 이와 같은 사용할 수 있는 권능,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갑이 을에게 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울 거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습니다. 일단 각각의 내용들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전세권은 피부적으로 떠오릅니다. 그러면 을이 갑의 건물에서 전세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전세권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객체인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힘은 누가 가진다? 전세권자. 그 소유권자가 뭐예요? 자신의 소유권에 속하는 이와 같은 일부 권능을 이와 같은 제도 등을 통해서 전세권자 등에게 설정해 줬죠. 이와 같은 이자들이 가지는 권리를 용익물권이라 한다는 겁니다. 용익물권. 그 용익물권은 이 세 가지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갑은 돈이 필요하면 타인에게 그 객체인 건물을 매도해서 돈으로 바꿀 수 있죠. 그죠? 근데 바로 팔기는 싫어요. 이를 처분할 수 있는 힘을 뭐예요?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서 사용을 한다고 하죠. 이와 같은 제도를 담보제도라 하고, 유치권,
실권, 저당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처분 권능을 담보로 돈을 빌려줘 보죠. 이와 같은 제도로 뭐요? 담보 물건이라 한다는 담보 물건. 자, 그런데 또 하나 용어입니다. 소유권은 이와 같은 객체가 가지는 모든 권능을 자기가 독차지하고 있죠. 그 소유권을 완전한 물건 또는 전면적 물건이라 한다. 예. 올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자들은 소유권에 속하는 권능중 뭐야? 일부 제한된 권능까지만 지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용익 물건과 담보 물건을 제한 물건이라 하더라. 예. 그런 단어예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개개의 권리를 합해서 뭐요? 용익 물건. 이와 같은 개개의 권리를 합해서 담보 물건. 이런 것들은 뭐요? 소유권에 속하는 일부의 권능을 대상으로 하는 물건에서 제한 물건이라 하더라. 자, 물건으로 갑니다. 쪽 물건이라면 뭐요? 당연히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를 뭐요? 줄여서 물건이라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물건. 자, 그래서 건물이 있다면은 갑이 소유자랬죠. 내가 소유자라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누구의 간섭도 없이 내 멋대로 그 객체를 뭐야? 지배해서 그 건물이 가지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취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물건에 대해서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를 물건이라 한다. 그 중에서 소유권은 뭐야? 그 객체에 속한서 모든 것을 지배를 해서 내 것으로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와 같은 용익 물건, 담보 물건은 뭐야? 그 중에서 제한된 일부만을 지배해서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제한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은 그 객체인 특정한 물건은 뭐예요? 권리자가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기가 직접 지배하여 그 이익을 자기가 뭐예요? 배타적으로 자기만이 취득할 수 있는. 앞으로 이런 단어가 있으면 절대라는 단어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누구에게나 쭉 건물이 가깝습니다. 그럼 가보면 뭐예요? 누구에게나 내 거다 그죠? 다 주장할 수 있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를 절대권. 그럼 절대하고 반대가 뭐예요? 상대권이죠. 그럼 상대권이란 것은 누구나가 아니죠. 그죠? 일정한 자에게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채권. 특징적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갑을 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다. 매수인. 매수인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자신 앞으로 등기를 넘겨와야만 소유권을 취득하죠. 근데 아직까지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누구에게만? 갑에게만 등기를 넘겨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뭐예요? 권리자. 즉, 채권자에 불과하다. 그죠? 그래서 갑은 누구에게나 내가 소유자다 주장할 수 있죠. 이와 같은 갑이 가지는 물건은 뭐예요? 절대권. 근데 채권자가 가지는 채권은 뭐예요? 누구에게만? 채무자에게만. 채무자에게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채권과 뭐예요? 물건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상태에서 다시 병에게 을이 전멸합니다. 미등기 상태에서. 그럼 이자도 아직까지는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이자도 당연히 매수인이니까 채권자에 불과하죠. 이때 병에 대한 채무자는 누가 됩니까? 을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자가 되팔았으니까 병은 누구에게만? 을에게만 등기를 넘겨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병이 갑에 대해서 직접 자신 앞으로 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다. 즉 채권자는 뭐야? 채무자에게만. 근데 반대로 이자가 이미 소유권자입니다. 그러면 뭐야? 누구에게나 그죠? 내가 주인이다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특징이 물건은 누구에게나 절대권적 성질을 가짐에 반해서 다른 말로 대세권이죠. 그죠? 근데
채권은 채무자에게 상대권적 성질을 가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이론적으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먼저 앞으로 먼저 등기가 되고 다시 뭐요? 앞으로 등기가 되어야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그럼 등기가 되려면 논리상으로 먼저 을이 갑에게 뭐요? 이전 등기 해줄 것을 청구해서 자신 앞으로 등기를 넘겨받고 다시 되팔았기 때문에 등기를 넘겨줘야 되죠. 그죠? 근데 이미 화장실 다녀왔다 그죠? 관심이 없어요. 이미 나는 병으로부터 돈을 더 받고 팔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그때 채권자가 채무자가 이자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뭐야? 대신할 수 있는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를 채권자 대위권이라 한다는 거예요. 대위라는 것은 대신하여. 채권자는 뭐야? 채무자를 대위해야만 타인에게 뭐야?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는 뭐야? 이자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것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야? 채권자는 뭐만 가능하다? 대위만. 채무자를 제하고 뭐야? 나머지 자에게는 어떤 것만? 대위만 가능할 뿐이라는 겁니다. 물권자라면 뭐야? 누구에게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는 연습을 할 거예요. 찾는 연습. 그래서 이자는 뭐야? 채무자를 대의해서나.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특징적인 모습을 이해를 하셨다면 그 부분을 외우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모습이 뭐야? 물권이란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물권자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죠. 이를 절대권. 다른 말로 대세권. 자, 그래서 물권에는 여하튼 8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볼 거예요. 네. 채권. 채권은 특징이 뭐야? 누구에게만?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채무자에게만 일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특정인은 뭐야? 채권자. 그래서 채권자라면 누구에게만? 채무자에게만 일정한 뭐야? 행위를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행위를 급부라고도 합니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특징적인 모습이 내가 물권이란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음에 반해서 내가 채권자에 불과하다면 뭐야? 누구에 한해서만? 채무자에게만. 근데 채무자 아닌 자에게 뭐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가 가지는 그 자에 대한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뭐야? 채권자가 대신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닌 한 채권자는 누구에게만? 채무자에게만. 이게 근본적인 차이점이요. 그래서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원인은 이와 같이 뭐요? 당사자 간의 매매 등 계약이 있었을 때 자신들이 합의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서 일정한 채권 채무가 생기는 게 원칙이겠죠. 그렇지만 일정한 경우는 뭐요?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는 뭐요? 항상 이렇게 우리가 떠올리셔야 돼요. 법률 규정이죠. 줄이면 뭐야? 법정이죠. 그죠? 법이 정하는 요건이 구비되면 법에 의해서 일정한 자에게 채권 채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정 채권 채무 관계. 대표적인 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부당이득과 불법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불법행위라면 예를 들게 되면 의사가 잘못으로 환자를 다치겠죠. 그러면 합의해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와 같은 법에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로서 일정한 타인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를 발생케 한 가해자는 뭐요?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반대로 피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받을 채권이라는 채권을 취득하게 되죠. 원해서가 아니라 뭐요? 법에 의해서. 여하튼 법정 채권 관계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채권 채무는 계약에서 생기는 게 원칙이지만 물건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제목 붙이면 돼요. 채권은 채권인데 계약으로부터 생긴다 그죠. 따라서 이거는 채권적 성질을 가지고 채권 계약하면 돼요. 채권 계약. 근데 물건으로부터 생겨나기도 그죠. 물건 계약하면 돼요. 가족법상의 계약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채권은 물건과 달리 뭐야? 누구에게만? 의무자인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상대권, 대인권적 성격을 가진다. 그 다음 지식재산권. 시험하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그냥 이해하시고 끝내시면 돼요. 지식재산권은 다른 말로 뭐요? 무체재산권 또는 뭐 지적재산권이라고도 합니다. 즉 발명권, 상표권, 뭐 상호권 여러 가지가 여기 속합니다. 저작권도. 그래서 내가 저작을 했다면 그 저작물은 법이 정하는 기간 동안엔 누구만이? 저작권자만이 그죠. 이와 같이 저작 등 정신적 창조물을 권리자가 뭐요?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와 같은 저작권 등을 통틀어서 지식재산권 또는 무체재산권이라 하더라. 그 다음 연습했죠, 그죠? 준자가 붙으면 뭐요? 물건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물건은 아니지만 물건에 준해서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물건이 뭐라고 그랬죠? 물건에 대한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를 줄여서 물건이라 했다고 하죠. 물건. 그럼 중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에요. 보니까 뭐요? 어권, 강어권. 물건이 아니죠, 그죠? 권리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어권 등, 강어권 등을 가지는 자가 내가 인권 연안에서 전복을 키웁니다. 그러면 국가로부터 일정한 수면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해서 전복을 양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죠? 이와 같은 권리를 어권한다. 그죠? 그 객체가 바다는 물건이 아니다. 그죠? 그렇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나만이 그 같은 양식 활동을 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다. 그죠? 뭐하고 비슷해요? 물건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물건에 준해서 독점적인 어떤 지위를 가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렇게 단어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앞으로 준자가 있으면 뭐야? 준해서 다루겠다. 준해서 취급하겠다. 그런 의미로. 자, 그 다음 인격권요. 생명권, 성명권, 자유권, 명예권 쭉 있죠. 그죠? 특징이 어떤 거냐? 성명권, 명예권, 생명권, 정조권, 이와 같은 어떤 이익은 권리자가 다른 자에게 물려주고 나누어 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즉, 권리자를 뭐요? 다른 말로 권리 주체랍니다. 즉, 이와 같은 일정한 권리는 그 권리를 가진 자, 권리 주체와 떼어서는 절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즉, 권리 주체만이 가지는 이와 같은 분리할 수 없는 그 자만이 가지는 어떤 이익을 내고란 권리를 통틀어서 인격권이라 한다면 인격권. 인격권. 자, 우리 시험은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당연히 민법상 보호되는 모든 권리는 뭐요? 당연히 침해되면은 그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앞에서 인격권은 타인에게 나눠줄 수도 없고 뭐요? 상속 등으로 물려줄 수도 없죠. 권리자하고 뗄 수가 없는 그 자만이 가지는 일신전속적 권리에 해당한다. 즉 일신전속 권리하면 뭐요? 권리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뭐요? 매매 등을 통해서 양도할 수도 없고 또 뭐요? 그 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도 없어요. 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인식전속적 권리, 일신전속 권리입니다. 그럼 반대로 뭐요? 권리자가 자신이 가지는 권리를 매매 등을 통해서 타인에게 뭐요? 양도할 수도 있고 그 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도 있다. 그럼 일신전속권이 아니다. 그죠? 그럼 뭐로 붙이면 돼요? B자 붙이면 돼요. 비전속권.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자, 그때 당연히 앞에서 물건은 지배권이라고 그러죠.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다. 인격권, 생명권, 정조권 등을 타인이 지배할 수 있다, 없다? 타인 지배할 수 없죠. 누구만이? 권리자만이.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인격권은 지배권, 즉 권리 주체만이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적 성질을 가진다. 사원권.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떠올리는 단어의 의미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는 사원이라면 회사원 등을 지칭할 가능성이 많죠, 그죠?
법적으로는 회사원은 근로자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때 사원이라면 줄임말이에요.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줄여서 사원이라 합니다. 또는 사단의 구성원을 줄여서 사원이라 합니다. 그러면 사원권이 하면 뭐요? 사단법인 구성원이 그 지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를 통틀어서 사원권. 뭐 사원권이 뭐다?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가지는 권리가 사원권이다. 그런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민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술, 종교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원권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는데 민법상으로 의미가 없어요. 즉 사원권은 다시 공익권과 자익권이 있습니다. 공익권이라면 뭐요? 내가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이라면 총회가 열렸을 때 찬성, 반대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의결권이 있죠. 그죠? 이와 같이 사단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구성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공익권 그럽니다. 그럼 뭐요? 내가 주식회사의 주주라면 이익 배당 받을 권리가 있죠. 이와 같이 사원 개인의 어떤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원이 가지는 권리를 자익권이라 합니다. 근데 민법상의 법인은 뭐요? 자익권의 의미가 없어요. 양적 구별 시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원권이 뭐다 그죠? 사단법인의 구성원지에서 그 구성원이 가지는 권리를 사원권이라 하더라. 일단 이런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지배권 한문구 들입니다. 지배권이라면 뭐요? 권리의 객체가 있다면 권리자가 뭐요? 그 객체를 타인의 간섭 없이 자기가 직접 지배해서 그 이익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다. 이걸 지배권이라 합니다. 지배권. 따라서 지배권자의 지배권이 뭐예요? 침해가 된다. 갑이 소유자를 했죠. 이 객체인 건물은 누구만이 지배할 수 있어요? 갑만이. 그때 을이 갑의 허락도 없이 갑의 지배를 침해합니다. 그럼 당연히 갑은 뭐요? 을에 대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이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말 그대로 지배권이 되려면 침해가 있다면 뭐요? 침해자의 침해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지배권자에게 주어져야 되겠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상식으로. 갑이 을에 대해서 내 집에서 나가죠. 또 지배권의 침해가 있으면 지배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그 침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침해, 배제 청구권이 지배권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는 소유자니까 채권자입니까? 물권자예요? 소유권은 물권이죠. 그러니까 이 어떤 물권이란 지배권이 침해되면은 물권자는 뭐요?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 배제를 청구한다 그죠. 역시 물권자가 침해자에 대해서 가지는 침해 배제 청구권을 어떻게 제목을 붙이면 돼요? 물권으로부터 생기는 침해 배제 청구권에서 물권적 청구권 한다는 거죠. 네. 이해가 되셨죠? 네. 이런 식으로 용어들을 쉽게 우리가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이때 지배권이라면 모든 지배권을 말이죠. 그래서 내가 생명권, 정조권 등 어떤 인격권의 주체라면 타인이 나의 어떤 인격권을 침해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침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죠. 이와 같이 물권, 인격권도 뭐야? 모든 지배권에 대한 침해가 있으면 권리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이를 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죠. 이를 침해 배제 청구. 그래서 제목 붙이면 돼요. 그래서 물권이란 권리자가 가지는 침해자를 상대로 배제 청구는 뭐야? 물권적 청구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이미 2번 정도 출제가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청구권. 청구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면 지배권과 달리 청구권은 누구에게만? 특정한 의무자에게만. 자, 여기 볼게요.
갑을 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다. 그러면 매도인은 누구에게만 약속된 대금을 달라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에게만. 그죠? 반대로 매수인은 누구에 대해서만 이전 등기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인에게만. 그죠? 이와 같이 특정인에 대해서만 요구할 수 있는 것 같은 권리자에게 인정되는 것을 청구. 그런데 갑이 가지는 을에 대한 여든 청구권은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채권으로부터 나왔죠. 그죠? 이를 채권적 청구. 그런데 갑의 건물을 을이 침해합니다. 그럼 침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죠. 갑은 누구에게만? 을에게만 청구할 수 있어요. 이자가 침해했기 때문에. 병은 갑의 건물을 침해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이자에게는 침해 배제를 청구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청구는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이 되었던 물권적 청구권이 되었던 청구권은 누구에게만? 특정한 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청구권이 뭐예요?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게 아니라 물권으로부터 발생했기 때문에요. 청구권 앞에다가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갑을이 부부예요. 을이 부정행위를 했다. 그러면 갑은 타방을 상대로 뭐예요?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죠. 청구는 누구에게만? 유책 배우자에게죠. 그런데 청구는 청구권인데 어디로부터요? 가족법으로부터죠. 그래서 가족법상의 청구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 원인에 따라서 채권으로부터 생겼다면 채권적 청구권, 물권으로부터 생겼다면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된다. 중요한 것은 형성권이라고 했죠. 매도인에게는 어떠한 채권이? 대금을 받을 채권이. 매수인에게는 뭐예요? 소유권인 넘겨받을 채권이 생겼다. 그죠? 이와 같은 갑을 간에 생긴 채권 채무는 왜 생겼어요? 자기들이 합의했기 때문에. 그죠? 이와 같이 우리 개개인은 법적으로 다 평등하죠. 그죠? 그럼 내가 누구에게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매매가 되려면 뭐예요? 상환에 합의해서 매매가 성립하는 게 원칙이다. 그죠? 그런데 희한한 권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형성권. 형성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일정한 경우에 예를 들면 이자가 지상권자라고 볼게요. 지상권자. 갑의 토지를 빌려서 건물 등을 지어서 소유를 합니다. 그런데 약속한 존속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토지 위에 건물 등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 그때 일정한 요건에 의해서 을이 갑을 상대로 뭐요? 네가 건물을 사. 일방적으로 매수를 청구를 합니다. 그때 갑을 간에 뭐요? 그 지상물이랑 건물 매매가 을의 매수 청구 행사만으로 갑의 오케이, 승낙이 필요 없어요. 권리자의 뭐야? 일방적인 이와 같은 매수 청구 행사만으로 갑을 간에 매매가 뭐야? 형성이 되어버립니다. 이와 같은 권리를 형성과. 자, 왜 중요해요? 원칙적으로 내가 타방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시상 뭐야? 합의로서 그죠? 성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즉 갑의 의사는 필요 없어요. 갑은 사기 싫더라도 뭐요? 을이 사라 하는 순간 그 건물의 매매가 성립해버립니다. 형성돼 버려요. 그래서 이와 같이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서 일정한 법률 관계로 뭐요? 발생, 변경, 소멸케 할 수 있는 권리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형성권. 그래서 우리 시험 보면 많은 권리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때 권리자가 가지는 그와 같은 권리를 어떻게 행사를 해야만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형성권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때 대부분은 뭐예요? 이와 같은 을이 가지는 형성권을 재판에서 행사를 하든 뭐예요? 재판 밖에서 전화를 통해서 네가 사라 하든 뭐예요? 행사만 하면 끝납니다. 이게 대부분의 형성권이에요.
즉, 재판을 통해서 행사를 하든 재판 밖에서 행사하든 결론적으로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 있으면 그에 따른 형성권 행사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형성권은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일정한 형성권은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행사를 해야만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합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 속하는 제3법상의 형성권은 채권자, 취소권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재판상 이용권, 친생 부인권 등 가족법상 형성권이에요. 쉽게 우리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채권자 취소권이 뭐냐 보죠. 그때 우리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형성권 중 해제라는 형성권과 해지라는 형성권을 차이점을 볼 거예요. 자, 앞에서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죠. 그죠? 상대방과 합의가 필요가 없죠. 그죠? 혼자서 한다. 그죠? 즉, 형성권에 해당하는 권리는 다 혼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단독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형성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만 단독행위가 모두 형성권 아니에요. 근데 형성권은 100% 혼자서 하기 때문에 100% 단독행위에 해당합니다. 근데 굳이 그것을 매치시킬 필요가 없어요. 따로따로 보시면 되는데. 자, 먼저 해제권을 볼게요. 어떤 게 해제권이냐? 가불간의 토지 매매가 10월 10일자에 있었습니다. 가불간의 계약을 언제 했어요? 요 날짜 했어요. 그런데 여러 차례에 나눠서 중도금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죠? 갑이 왜 토지를 을에게 팔았습니까? 돈이 급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을이 같이 약속을 해놓고 약속한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네요. 그럼 내가 갑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을과의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고 다시 단짝에 빨리 되팔이 되겠죠. 그래서 요 날짜에 갑이 을의 약속 위반을 요로 계약을 해제를 하겠다. 일방적으로 을에게 표시했어요. 그러면 계약은 뭐예요? 이때 해제 의사 표시했죠. 그럼 계약이 그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불가는 처음부터 계약 체결처부터 가불가는 애초부터 매매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이를 해제라 합니다. 해제. 을의 승낙 필요 없죠, 그죠? 갑의 일방적인 해제 의사 표시만으로 형성권이에요. 근데 해지권이라면은 갑이 사장입니다. 을이 근로자죠, 그죠? 법적으로는 사용자 피용인입니다. 피용인. 근데 이자가 열심히 가게에서 근무를 합니다. 피자집을 경영을 합니다. 근데 해가 바뀌니까 하루 출근, 하루 결근 참았어요. 워낙 성실하기 때문에. 근데 며칠 지나니까 이틀 결근, 하루 출근 지멋대로입니다. 그래서 참다가 갑이 을에게 엄청 참았어요. 해가 바뀌고도 보름이나 참았어요. 그따위로 근무하려면 간두랍니다. 여기 해지요. 그럼 갑을간의 근로관계가 처음부터 소급해서 없어집니까? 내일, 즉 장래를 향해서 없어져요. 후자죠. 이를 해지라 한다. 의뢰동의 필요 없죠. 사장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형성권 해지권이에요. 그래서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 계약을 소멸시킨 점에서 처음부터 계약이 없던 것으로 되는 해제와는 차이가 난다. 갑을간의 토지 매매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 매도인은 약속대로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었다 보죠. 계약은 이때 체결했습니다. 갑을간 일단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그 계약은 일단은 유효입니다. 유효. 그런데 일정한 사유, 갑이 미성년자인데 단독으로 여하튼 계약을 체결했다. 미성년자 등을 제한능력자라 합니다. 그때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일단 착각으로 받으죠. 피상적으로. 일정한 착각하에서 여하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또는 사기당해서, 또는 강박. 강박은 뭐예요? 한문 그대로
강한 협박, 뭐 이렇게 읽으시든지, 협박으로 읽으시든지 읽으시면 돼요. 내가 타인에게 뭐야? 강한 협박을 봐서 공포심에 빠져서 마음에도 없이 팔겠다 했다는 거예요. 이를 강박이라 합니다. 강박이라는 의사표시. 그래서 이와 같은 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면은 이를 이유로 뭐요? 갑은 일방적으로 을의 의사 불문하고 뭐요? 계약을 요 날짜에 예를 들면 취소를 했다. 취소를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날짜에 갑을 간의 계약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요? 처음부터 갑을 간의 어떤 매매가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이를 취소라 합니다. 취소. 근데 해제와 다른 점은 해제는 계약에만 인정되는 제도예요. 계약에만. 근데 계약이 뭐냐? 법률에가 뭐냐는 그때 설명드립니다. 그때 취소는 뭐야? 계약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에 다 인정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취소라면 일단은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 그죠? 이 같은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를 이유로 취소권자가 뭐야?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필요 없죠. 그죠? 일방적으로 취소함으로써 처음부터 그죠? 다른 말로 뭐야? 소급하여죠. 그죠? 소급하여. 똑같은 의미요. 처음부터 그 법률행위 자체가 애초부터 뭐야?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는 권리자 일방에게 인정되는 걸 취소권,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따라서 취소하면 처음부터 없던 게 되죠. 반대로 해석하면 뭐요? 취소할 수 있더라도 뭐요? 취소하기 전에 뭐요? 일단은 불완전하지만 뭐요? 그 매매는 유효입니다. 취소하면 그때부터가 아니라 뭐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아예 없던 것이 된다. 그죠? 무효가 됩니다. 자, 동의권. 제한 능력자 중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매매 등은 할 수 없어요. 단독으로 하면 금방 봤던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데 반대로 단독으로는 뭐요? 유효하게 매매 등을 못하지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스스로 매매 등을 할 수 있다. 그때 법정 대리인이 뭐요? 네가 해도 좋다는 뭐요? 할 수 있는 법정 대리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동의권이라 합니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추인권. 즉, 추이란 단어 뭐요? 그 느낌 그대로 가시면 돼요. 어떤 의미를 이렇게 해요? 사후에 인정하겠다. 그죠? 추후에 인정하겠다. 금방. 갑을 간의 매매는 있었지만 그 매매가 앞에서 봤던 취소 사유가 있다. 그죠? 그러면 갑이 취소권을 가지고 있다면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취소치 않고 뭐요? 예를 들면 사후에 나는 취소치 않고 뭐요? 그대로 인정하겠다. 이게 추인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자는 뭐요?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치 않겠다 했죠. 그럼 취소권자가 되는 추인은 구체적으로는 취소권의 포기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추인이라는 단어는 그때그때 여러 군데 쓰입니다. 그래서 취소권자의 추인도 있고, 그 다음에 무권 대리에서 본인의 추인도 있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이란 단어도 있습니다. 근데 의미는 뭐야? 조금씩은 다르지만 똑같이 이런 식으로 피상적으로 받으시면 그 의미가 성통합니다. 즉, 내가 무효로 주장할 수 있고, 그죠? 취소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정치 않고 사후에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겠다. 이와 같은 의미를 추인합니다. 추인. 이 경우 갑은 취소치 않고 뭐요? 을과의 매매를 그대로 인정하겠다. 사후에 추인할 수 있죠. 이자의 동의 필요 없다. 그죠? 예, 형성권에 해당합니다. 즉, 매매 등은 법률행위 있었지만 그 법률행위 무효 취소 사유가 있어서 무효도 주장할 수 있고 뭐요? 취소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자가 뭐요? 그와 같은 무효 취소를 주장치 않고 사후에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겠다. 그죠? 이를 추인이라 한다는 겁니다. 단독이죠. 그래서 형성권에 해당한다. 그 다음, 철회권. 자, 철회라는 단어는 그 의미는 그때그때 약간 다른데, 자, 일단 뭐요? 우리 교재상의 철회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로 보지 마시고, 칠판의 단어, 그죠? 그때그때마다 의미는 약간 다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재상에서 강조하는 철회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때 배울 거예요.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코자 합니다. 매도요. 근데 매매가 성립하려면 먼저 갑이 을에게 내 토지를 얼마 주고 사라 그죠. 이를 청약이랍니다. 그래서 요 날짜에 청약을 의사를 결정했어요. 근데 직접 말로서 전하지 않고 뭐요? 편지로서 정합니다. 요 날짜에 그 갑의 청약이 을에게 도착이 됐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요? 청약은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갑은 왜 을에게 청약합니까? 계약을 원했기 때문에 그죠. 즉 계약 성사를 원합니다. 그럼 갑의 청약이 의미가 있으려면 을에게 전달이 되죠. 그럼 당연히 여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죠. 도달되면 그때부터 을은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겠죠. 그래서 여기 상대방이 있는 갑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철에요. 그래서 청약서를 이 날짜에 작성해서 뭐야?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우체국에서. 근데 바로 우체국에서 나오다가 뭐야? 신문을 한 장 샀습니다. 큰일 났어요. 엄청난 개발 호재가 있었다. 그러면 없던 구설을 해야 되겠죠. 이와 같이 갑의 의사표시를 언제부터 효력이 생깁니까? 을에게 도착해야 돼요. 도달돼야 됩니다. 그런데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뭐야? 아예 장내라서 처음부터 뭐야? 장내라서 싹을 잘라버립니다. 이를 철회라 한다는 거예요. 철회. 근데 취소와 다른 점이 갑을 간의 토지 매매는 앞에서 봤던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갑을 간에 일단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일단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효력이 생겨요. 근데 취소권자가 뭐예요? 사후에 취소하면은 처음부터 매매 자체가 없던 것이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갑의 의사표시는 아직까지 을에게 도착하기도 전이기 때문에 효력이 생겼다 안 생겼다? 생기기도 전이에요. 전에 장래라고 해서 뭐야?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는 이와 같은 권리자의 권리를 철회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특징적인 모습을 철회는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효력 발생 후에는 뭐만 취소는 될 수 있으나 뭐요? 철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철회는 효력 생기기 전에만. 이 부분을 우리가 해당 파트에서 집중을 찾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철회는 뭐요? 효력 발생 전에. 따라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뭐요? 상대방의 도달 전에만 철회. 어떻게 쏙이 들어도 뭐요? 도달 후에는 철회라는 단어는 성립할 수 없다. 거기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상계라는 제도까지만 설명하고 쉬었다 할게요. 매수인이 1억 원으로 매수했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얼마를 지급할 채무? 1억 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매매와 별도로 뭐요? 예전에 을이 갑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요. 5천만 원. 그러면 5천만 원을 받을 채권이죠. 그죠? 그래서 을은 갑에게 1억을 지급할 채무도 있고 5천만 원을 지급받을 채권도 있어요. 근데 불편하게 1억 원을 지급하고 뭐요? 다시 갑이 받아서 5천만 원을 되돌려주고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을이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너에게 1억 줄 채무도 있고 1억 받을 채권도 있기 때문에 대등한 범위에서 뭐요? 5천만 원은 쌤쌤이 하고 나머지 5천만 원만 지급해서 뭐요? 없던 것을 한꺼번에 하자. 이게 뭐야? 상계입니다. 상계. 이와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에서 채권과 채무자가 뭐야? 채권자의 부담한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채무자의 단독행위를 상계라 한다는 거예요. 상계. 채무는 누구의 단독행위요? 채무자가 그냥 쌤쌤이 하자는 거예요. 채무자의 단독행위. 그럼 채권자의 단독행위는 채무면제라 합니다. 채무면제. 즉 갑이 을에게 1억 받을 채권이 있어요. 근데 채권자가 뭐예요? 친구입니다. 이자는 돈이 썩어 넘어가요. 이자가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곤란에 빠져 있다고 하죠. 내가 받을 게 있는데 안 받겠다고 하죠. 이게 뭐야? 채무면제. 즉 채무면제는 누구의 단독행위? 채권자의 단독행위. 상계는 뭐야? 채무자가 갚을 게 있는데 뭐야? 쌤쌤이 하자. 채무자의 단독행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